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혼을 했던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요즘 자주 보는 쌀맘 채널에 글을 써봐요. 다른 이혼하신 많은 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사실 저는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소송까지 질질 끄는 진흙탕 싸움까지 하면서도 그 기간 내내 실감이 나지 않았을 정도였고요. 요즘 이혼은 결혼만큼 많다고 하고 별거 아니라는 듯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희한하게도 주변에 이혼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다툼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내 아내, 내 남편이 최고고 내 가족이 우선이라는 사람들 뿐이었네요. 어린 시절 봐왔던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언니들도 잘 살았습니다. 때문에 저 역시도 당연히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인지 이혼 이야기를 꺼낸 것도 저였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내내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살 자신도 없었고 내심 후회도 했었어요. 모든 책임을 한 사람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원망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딱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신기하게도 머릿속이 맑아지더군요. 소화도 잘 되고 가슴 위에 올리고 있는 듯한 묵직한 돌덩이 같은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저는 인정해야 했어요.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 애초에 내 결혼은 실패였구나 라는 걸 말이죠. 돌이켜보면 사실 제 결혼은 시작부터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저희 집은 어린 시절부터 잘 살았어요. 원하는 게 있다면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었고 돈이 없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재벌까지는 아니었지만 저희 언니 오빠들을 포함해 사촌 동생들까지 대학 공부까지 다 시킬 정도의 여유는 있었네요. 다른 건 몰라도 배움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아버지로 인해서 친척들의 학비까지도 모두 지원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큰 어려움 없이 원하는 걸 배웠어요. 대학 공부뿐만 아니라 악기도 배웠고 일본어나 요리도 배웠죠. 하지만 단순히 취미만 늘어날 뿐 딱히 취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절실함이 없었기에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없었거든요. 딱 그 무렵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3살 차이가 나는 연하였고 저와는 달리 부지런하고 미래에 대한 꿈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의과를 다니는 학생이었고요. 비록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잦은 휴학에 일까지 병행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보다 어리지만 생각은 어른스러웠고 어쩐지 기대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철도 없고 물색 없는 저를 이끌어준 것도 그 사람이었어요. 조언도 굉장히 많이 해줬는데 취업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남편은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치열하게 살아보는 것도 꽤 멋진 일이거든. 취업하고 스스로 돈을 벌어봐.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라며 저를 독려해줬거든요. 얼결에 회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일은 어려웠습니다. 남 밑에서 돈 버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남편에게 징징거리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의 공부를 돕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건 제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럴 때면 의사가 되면 제게 받은 은혜를 갚겠다면서 남편은 늘 저와의 미래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커다란 집에서 아이들을 낳아 기르고 결혼기념일마다 여행을 가는 꿈 같은 미래였고요.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길어지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했어요. 양가 집안에 인사도 드렸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도 시작했네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예비 시어머니는 조건을 거셨어요.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는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아가씨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보통 의사 집안에 시집 올 때는 열쇠 3개는 기본이거든요.
저는 정말 그 말이 뭔지 몰라서 당황하며 되물었죠. 열쇠 3개요? 무슨 열쇠요?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네. 집키, 자동차 키, 그리고 병원 열쇠 이렇게요. 힘들게 의사시켜서 이제 빛을 좀 보나 싶은 시기에 다시 집 사고 차 산다고 고생만 하는 우리 아들이 불쌍하잖아요. 이해하죠? 근데 난 그렇게 양심 없진 않아요. 우리 집보다는 여유롭고 우리 아들 공부하는 거 도운 것도 있으니까 딱 아파트 한 채만 받을게요. 대신 평수는 좀 있는 걸로. 아, 여자 쪽에서 하는 건가 봐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럼 의사 안주인 자리를 그냥 앉으려고요. 양심이 있어야지. 아무래도 우리 아들보다 나이도 많고 결혼도 너무 늦었잖아요. 벌써 30이 넘어서 애는 낳을까 모르겠네. 어쨌든 이건 어른들 문제니까 뒤로 하더라도 알고는 있으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상황도 마음에 들진 않았고 마치 제가 돈으로 남편과 결혼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게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네요. 하지만 집에 와서 상황을 이야기하자 부모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언니들도 당황스러워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고요. 저 혼자만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모두가 그렇다고 하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꼬리뼈에 금이 간 정도로 움직이는 것만 불편했기에 입원을 했고 머리 다친 게 아니라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입원 중에 검사를 하다가 췌장암을 발견하게 되면서 상황은 돌연 심각해졌습니다. 일이 바쁘기도 했고 가족력이 없어서 정기적인 검사를 3년 정도 하지 않았던 것이 병을 키웠던 거였어요. 항암 치료도 하고 수술하고 경과가 좋아서 퇴원을 했다가 재발을 하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결혼은 계속해서 뒤로 밀렸고 가족들도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더구나 아버지 병간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어머니마저도 급성 당뇨 진단을 받았고요. 당시 아버지는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다는 걸 알고 나서 큰 손해를 떠안으며 사업까지 접은 상태였기에 형편은 이전과 같지 않았어요. 정말이지 최악의 상황이었죠. 솔직히 그때 너무 힘이 드니까 결혼을 아예 포기하려 했었어요. 남편 역시도 받아들였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네요. 그런데 제가 뒤늦게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고요. 시어머니는 제 부른 배만 보면 한숨을 푹푹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걸림돌에서 그게 뭔가 했더니 그 남산만한 배가 내 아들 발목에 치이는 게 걸림돌이라는 거지. 너만 아니었으면 세무사, 판사, 검사도 만났을 거야. 알아? 속 뒤집어진다. 속이 뒤집혀. 애초에 해오겠다는 집도 못 해오고 줄줄이 아픈 식구들에 아유 내 팔자야. 시어머니는 매번 본인 가슴을 퍽퍽 치면서 전생 타령을 하시곤 하셨죠. 내용은 매번 비슷했는데 주로 전생에 죄를 지었다는 둥, 나라를 2번 팔았다는 둥 그런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억울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처럼 아파트를 사진 못했어요. 하지만 시집간 언니들과 오빠가 돈을 모아서 전세자금과 결혼식 비용 일체를 저희 집에서 댔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고 가전제품 중에서도 딸랑 밥솥하나와 세탁기를 사온 게 전부였어요. 그럼에도 저는 죄인처럼 눈치만 봐야 했네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친정에 아픈 환자가 둘이나 되니 자꾸만 남편에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금전적인 부분은 아니었고 주로 인터넷에서 본 자료들이나 좋은 음식에 관해서 묻는 정도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이 남편과 같은 학교 출신이면 말을 잘 해달라는 식이었고요. 한데 남편은 초반에는 알겠다 대답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조차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한 번은 제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따지더군요. 당신은 정도를 몰라? 나 아직 인턴이야. 집안 형편 때문에 졸업도 늦고 휴학까지 해서 내 상황 자체가 안 좋은 거 알면서 왜 자꾸 부탁을 해? 그리고 내가 차트를 봤어. 지금 상황을 알아? 그냥 의사 말 들으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잘못 말해서 장인 장모님 건강 안 좋아지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려고 그래? 저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남편의 쉰소리가 끝나길 바랬지만 남편은 계속 이어 말했어요. 요즘 집에 들어오는 것도 숨막혀. 따지고 보면 당신은 출가 외인 아니야. 왜 친정일에 미쳐서 날뛰고 다녀? 애 생각은 안 해. 그리고 언제까지 일 안 할 거야? 애 낳고 2달 됐으면 슬슬 움직이고 돈 벌어야지. 왜? 아직까지도 옛날 버릇 못 버렸어? 돈 펑펑 쓰면서 마냥 해맑았던 그때? 아니면 애 낳은 김에 의사 사모님 돼서 놀고 먹고 싶어진 건가? 어이가 없더군요. 아이 낳고 2달 동안 일이 바쁘다면서 아이를 안아준 적도 없던 남편이었어요. 더구나 시어머니도 허리가 안 좋다면서 돌보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런데도 제게 2달 만에 일을 하라고 하니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따졌어요. 임신하고 막달 제외하고 내가 일을 안 했어? 배가 뭉쳐서 아파서 뒹굴면서도 일했어. 지금도 출산휴가로 쉬고 있는 거고. 근데 그리고 당신의 의사 하면서 매번 그렇게 말하면서도 당신이 나한테 생활비 한 번 준 적은 있어? 지금 그 말이 왜 나와? 우리 집에 빚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잖아. 다 갚고 나면 어련히 안 챙겨줄까? 애초에 내 상황 다 알면서 결혼한 건 당신이야. 그리고 그렇게 일하라고 누가 등이라도 떠밀었어. 달등에 불 떨어져서 집안에 돈 보태려고 한 거잖아. 정말 해도 너무한다. 어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내가 뭘 변해? 당신이 변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 의사가 얼마나 힘든 직업인 줄은 알고 있어. 겨우 눈 좀 붙이려고 하면 쪼르르 와서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매번 그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꼭 여기가 병원 같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 그래, 몇 번 물어봤어. 근데 내가 매일 그랬어? 지금까지 결혼하고 애 낳을 동안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물어본 게 전부야. 당신이 매번 질색을 하니까. 그런데 질색을 하면서도 한 번에 제대로 답을 안 해줬으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지겹다. 정말 지겨워. 나도 그냥 일반의로 병원 개원했으면 이미 고생 끝났어. 근데 그런 형편이 아니니까 지금 전문의 따려고 이 고생하는 거잖아. 이것도 따지고 오면 다 당신 탓이야. 뭐, 그게 왜 내 탓인데. 아무래도 안 좋은 형편인 우리 집도 버거워. 근데 당신 아픈 부모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매사 불만만 가지냐. 힘이 되어지진 못할 망정 변했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어릴 때나 하는 짓을 하고 있잖아. 억울해. 내가 더 억울해. 그냥 평범하게 다른 집처럼 살고 싶은데 아직도 가난한 게 짜증난다고. 결국은 어떤 대화로 시작해도 그 끝은 돈, 그리고 원망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희 집안 형편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걸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몰아갔죠. 어떤 날은 참았고 또 어떤 때는 제가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좀처럼 분노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싸웠고 그럼 남편은 꼭 제게 벌을 주는 것처럼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시어머니와 단 둘이 한 공간에서 있어야 했고요. 애는 울고 시어머니는 구박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럼에도 저는 모두가 안정이 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그 시간들을 묵묵하게 견뎠습니다. 남편이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에 저희 가족의 미래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믿으면서 참았고요. 되도록 누구도 자극하지 않았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숨지겨 살았죠. 다행히 큰언니가 일을 그만두면서 저희 아들을 맡아주었고 저는 그 지옥에서 벗어나 복직을 할 수 있었어요. 어릴 때는 지겹고 끔찍하게 느껴졌던 회사가 더없이 편안한 장소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돈을 다시 이전처럼 벌기 시작하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구박은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리고 저희 두 부모님 모두 이전보다는 상태가 안정이 되어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고 전이되었던 부위에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어 수술 날짜까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술 날짜 잡혔다면서? 이제 아예 대놓고 친정으로 돈을 퍼나르겠구나. 저는 그때까지도 계속 일을 해왔고 남편에게 생활비조차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 용돈도 따로 드리고 있었고요. 그러니 그 말에 너무 당황해서 물었죠. 친정에 돈을 퍼다 나르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긴 무슨 뜻이야. 참 뻔뻔하기도 하다. 이제까지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용돈 꼴랑 몇 푼 치워준 게 전부면서 내가 바보로 보이니 내가 모를 것 같아. 이제까지 내 아들이 번 돈은 다 어디 갔겠어. 내 아들 힘들게 공부할 때 보험 준 거 하나 보고 이때까지 모른 척 했던 거지. 근데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니? 어머님, 저 이제까지 남편한테 10원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뭐,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진짜고요. 정확히는 집에 비리 있는 거 갖는다면서 저한테는 자기 돈 1원도 보여준 적이 없네요. 근데 어머님, 그걸 왜 모르세요?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은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에서는 당황스러움이 고스란히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대충 얼버무리고 거기서 이야기는 끝이 났네요. 물론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제게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뭘 알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빚은 애초에 내 소관이었어. 엄마 나이 생각해봐. 의사만 되면 수억 버는 줄 아는 분이라 빚은 다 갚았다고 생각하셔. 옛날 분한테 뭘 말한다고 그걸 따지고 들어? 그리고 넌 그런 말을 들으면 남편 기 좀 살려주면 덧나. 생활비도 받은 적 없다. 오히려 내가 돈을 많이 쓴다는 말을 해야겠어?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뒤로는 그런 말이 없었기에 저 역시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단 가장 이상했던 것은 아버지 병원을 옮기는 문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항암 치료 후에 무사히 수술을 끝낸 상태였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었어요. 처음 암을 발견했을 때는 경황도 없었고 처진을 했던 곳에서 치료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으로 선택했던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기에 접어들자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어떤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리상 더 가깝기도 했고 남편이라면 더욱 신경 써줄 것 같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 질색을 했습니다. 나 지금 중요한 시기야. 이런저런 개인적인 일까지 신경 쓰기 힘들다고. 예전에는 인턴이라서 힘들다 그랬잖아. 근데 레지던트인데 또? 당신이 의사에 대해서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힘들다면 힘든 거야. 괜히 개인사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나 요즘 일이 힘들어서 예민한 상태니까 제발 그만 좀 해. 뿐만 아니라 제가 병원에 가는 것도 극도로 싫어했어요. 도시락을 싸거나 속옷을 가지고 가려고 할 때마다 짜증을 냈고요. 이쯤 되니 이전에는 부모님 병간 후에
아이까지 돌보고 일까지 하느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확 밀려오더군요. 생활비도 주지 않고 병원에 가지도 못하게 하는 걸 보니 혹시 남편이 의사 노릇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맞는 건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도 했고요. 제가 부모님 질환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제대로 답을 바로 주지 않은 것도, 병원을 옮기겠다고 할 때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것도 모두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의 병원 앞을 말도 없이 찾아갔어요. 타이밍이 좋았는지 어떤 간호사와 대화를 하는 남편을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놀란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간호사는 저를 보면서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선생님이 아내분 자랑을 너무 하셔서 한눈에 알아봤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죠. 아, 이이가 제 이야기를 해요? 여자는 자신이 수술방 간호사라 가끔 수술실에서 마주치는데 그때 이야기를 몇 번 들었다고 대답했어요. 그 여자는 누가 봐도 간호사 복장이었고 퇴근하며 나가는 병원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는 걸 보니 지금까지 했던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심한 게 미안해서 양심에 찔릴 정도였고요. 저는 그때 속으로 앞으로 다시는 의심도 하지 않고 남편이 싫어한다면 병원에 오는 것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네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 다짐은 깨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주말이라 아이와 함께 수족관에 놀러 갔었습니다. 아이가 말을 트기 시작하면서부터 물고기 이름을 줄줄 외울 정도로 좋아했거든요. 원래는 남편도 함께 가기로 했었지만 갑자기 응급수술이 잡혔다면서 저와 아들 둘만 가게 된 거였습니다. 한참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고 저는 그걸 받는 순간 아이를 업고 뛰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걸려온 것은 남편이 일하는 병원이었고 간호사는 현재 남편이 위급한 상황이라면서 응급실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는 동시에 심장은 튀어나올 것처럼 두방망이질 치고 손과 발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택시를 잡으면서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죠. 제발을 중얼거리면서 택시에 올랐고 그 다음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달렸습니다. 도중에 차가 막혀서 병원에 몇 블록을 앞두고 내려서 전속력으로 달려갔어요. 그렇게 머리는 산발에 아이를 들쳐업고 울면서 병원까지 달렸네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안쪽 구석에 서 있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순간 시어머니가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으로 제게 달려와 저를 막아서는 겁니다. 그러자 오히려 저는 남편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주체할 수 없이 날뛰었네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 들어가게 어깨까지 잡고 소리쳤어요. 넌 그냥 집에 가. 집에 가서 기다리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저 우리 그이 봐야 돼요.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요. 여보. 제가 울면서 말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제 양팔을 잡고는 뒤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내려놓고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커튼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머리에 붕대를 살짝 두르고 있는 남편이 놀란 눈으로 침대 아래에 몸을 구겨넣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오히려 고장이 난 것처럼 멈췄어요. 팔다리도 멀쩡한 듯했고 침대 밑에 기어 들어간 걸 보면 움직이는 것도 이상이 없어 보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절 끌어당겼고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이상해서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말했죠. 당신 거기 왜 들어가 있어? 그러자 삐죽거리면서 남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고 저는 남편의 복장이 간호사 복장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어요. 물어보고 따질 필요도 없이 옷 뒤에는 선명하게 남편의 이름이 박음질되어 있었고요. 남편은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는 끼어들어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아가,
윤재미야, 이놈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도 속였어. 나도 감쪽같이 속인 거야. 나도 몰랐다. 저는 차갑게 시어머니를 제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똑바로 말해. 당신 날 속인 거야. 그래. 당신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냐고. 맞아. 여보, 정말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정말이야. 믿어줘. 어려운 형편에 재수를 하고 싶었고 의사가 되고 싶었다는 말부터 꺼내더군요.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을 생략하고 남편은 재수에 삼수까지 했지만 결국 의대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시어머니가 걱정돼 그때부터 거짓말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조작된 성적표를 내밀고 합격을 했다면서 가족 친인척들에게 축하를 받았고 일은 점점 커져서 지인들까지도 모두 속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부한다면서 미래의 의사가 될 거라면서 주변에 빌린 돈이 많았고 뒤늦게 수습하려고 일을 시작했을 무렵 저와 만난 거예요. 그 이후로도 습관이 된 거짓말은 그칠 줄을 몰랐고 그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라고 합니다. 남편은 제 앞에 무릎까지 꿇었어요. 내가 미쳤었어. 정말 돌았지. 나도 당신 속이면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어. 엄마한테도 미안했지만 당신한테 못할 말 너무 많이 했어. 진짜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나도 나 같은 인간 정말 싫지만 당신을 사랑한 건 진짜야. 그것만큼은 진짜야. 들키기 싫어서 그랬어. 어? 진짜 당신이란 사람 미친 거야. 어쩜 그런 거짓말을 해? 더구나 그렇게 가족들까지 속이고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짓을 누가 해? 처음에는 당신이랑 사귀고 싶었어. 나중에는 결혼도 하고 싶었고. 근데 나도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 사는 동안 내내 불안했어. 당신이 날 버릴까봐. 그래서 오히려 당신을 나쁘게 몰아갔어. 월급을 주면 들킬까봐 겁이 났고 빚있다고 거짓말을 했어. 어머니는 그 말을 당신한테 듣고 의심하기 시작하셔서 병원까지 쫓아온 거야. 그러다가 오늘 들킨 거고. 정말 면목 없다.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니까 점점 커져서 당신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빚도 없으면서 임신한 아내를 내몰아서 생활비를 대게 한다고? 당신이 사람이야? 미안해. 죽을 죄를 지었어. 근데 이제는 절대 그런 일 없어. 다 줄게. 한 푼도 빠지지 않고 다. 그리고 애도 내가 볼 거야. 정말이야. 나 한 번만 딱 믿어줘. 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당신 잡으려고 거짓말을 멈추지 못했어. 내가 당신이 의사라서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그런 속물로 봤어? 아닌 거 알아. 알면서도 자격지심했었어. 형편도 안 좋고 머리까지 안 좋은 남자라는 걸 들키기 싫었어. 당신한테 정말 잘 보이고 싶었어. 멋진 남편이 되어주고 싶었다고. 손에 뿌리치는 제 손을 잡고는 울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속이 썩어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도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내내 얼마나 애 같았을까. 거짓말을 덮으려고 일부러 화를 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워하는 저를 잡고는 이렇게 호소했어요. 요즘 여자들 그냥 조금만 서투르면 이혼한다 그런다면서 사람 잘라내는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 남잔 다 거기서 거기야. 우리 아들이 비록 거짓말은 했다만 그래도 너 사랑했던 건 진짜잖니. 너도 그건 알잖아. 거짓말에 지쳐서 탈출구가 필요했던 거라고 이해해줄 순 없겠니? 그거 빼면 사실 내 아들 같은 남자 없잖아. 분명 너한테 평생을 용서 비는 마음으로 살 거다. 짐 하나 쥐어줬다 생각하고
공주 대접 받으면서 남은 세월 사는 건 어떠니? 더구나 애도 있는 부부는 이혼하는 것도 애한테 죄 짓는 일이야. 나도 그래. 나도 몰랐잖니. 근데 이제 와 어쩌겠니? 나도 저놈의 자식 씹어먹고 싶고 너한테 내가 오해하고 실수했던 것들 떠올리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 그래서 나도 너한테 미안한 마음 속죄하면서 살고 싶어. 응? 아가. 시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실 때는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긴 했지만 그때도 전 이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되니 속도 시원했고요.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찜찜한 기분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가더군요. 바로 병원 앞에서 마주쳤던 그 간호사였죠. 분명 저희 남편의 선생님이라고 했고 수술 이야기까지 하면서 의사가 아니라는 의심을 그만두게 했으니까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제 앞에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간호사는 뭐야? 왜 있잖아. 그때 병원 앞에서 만난 그 여자. 기억하지? 이 말을 물어보면서도 대충 뭔가 오해가 있었다. 명확히 의사라고 한 건 아니었고 수술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한데 발작하듯 일어난 남편의 입에서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튀어나왔죠. 그 여자 스토커야. 미친 여자라고.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했든 믿지 마. 다 사실이 아니라고. 절대로.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혼자 어리둥절해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저와 남편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봤던 그 간호사였어요. 숨을 어찌나 거치게 계시는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일 정도였죠. 그 여자는 남편을 노려보다가 저를 천천히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거 대가리 깨트린 거 제가 그랬어요. 제가 비상계단에서 밀어버렸어요. 왜 그랬냐고요? 저 인간이랑 저랑 사귀는 사이거든요. 저 새끼는 그냥 개새끼예요. 돈 많은 여자 환자한테 찝쩍거리는 걸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라고요. 제가 따지니까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웃겨서. 애초에 저도 유부남인 거 모르고 만난 거거든요. 나중에 들켜서 울고불고 명품 안기고 할 땐 언제고. 헤어지자고. 그래서 죽으라고 계단에서 밀었어요. 전화도 제가 드린 거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양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고 남편은 제게 이런저런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보, 저런 미친 여자 말 듣는 거 아니야. 진짜로 아니야. 내 목숨도 걸 수 있어. 그러잖아. 날 계단에서 밀었다니까. 사이코패스 뭐 그런 거야. 머리가 좀 이상한 여자라고.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그 여자는 그 모습을 낄낄거리면서 지켜보더니 제게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사모님 집이 망했다면서요? 아버지는 암에, 어머니는 급성 당뇨. 맞죠? 원래는 엄청 부자였다고 했는데 결혼 준비할 때, 아닌가? 결혼할 때 거지가 됐다고. 다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이 자식 집에도 잘 안 들어가죠? 의사인 척 바쁜 척하면서. 남편은 그 여자의 뺨을 한 대 치고는 낮고 빠르게 말했어요. 지금 누구 앞에서 입 안 다물어? 여자는 맞은 뺨을 한 손으로 감싸며 더욱 큰 소리로 말했죠. 내가 상간이라고 말하는 거야.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오빠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지. 근데 난 아니거든. 이렇게 된 김에 솔직하게 다 털어놔야지. 아니야.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됐어? 여기 병원이야. 직장이라고. 목소리 낮춰. 어차피 끝난 마당에 너 같은 놈 스토킹한 여자로 남느니 내 입으로 상간녀가 되는 걸 선택한 거야. 이거 완전 미친년이네. 그래, 나 미쳤다. 그러는 넌 안 미쳤어.
의사인 척하는 것도 장단 맞춰달라고 부탁할 땐 언제고. 나 어차피 사표 썼어. 나 눈에 뵈는 것도 없다고.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돈에 미쳐가지고 환자한테 꼬리를 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두 사람은 엉겨붙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소리를 꾀꾀 질렀어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 아수라장 그 자체였네요. 저는 정신을 퍼뜩 차리고 아이를 데리곤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거짓말도 모자라서 불륜에 또 바람을 피우려고 했다니. 더는 이해하고 타협해서 그 결혼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은 앞서 말했듯이 이혼의 절차를 밟았고요. 물론 제가 독하고 모질지 못해서 몇 번이나 용서를 떠올리다가 정말 힘들게 이혼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도 그럴 게 소송기간 내내 남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듯 했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편지도 받았고 돌아가면서 저를 잡고 매달렸죠. 남편은 소송 끝에 이혼을 코앞에 둔 날에도 저를 이렇게 설득하더군요. 이제까지 쭉 그랬지만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이혼 생각 접어, 어? 내가 당신을 몰라? 당신 분명히 후회할 거야. 딱 한 번의 실수로 우리 인연을 끊으려는 건 무모해. 더구나 당신 부모님은 이전 같지 않으시고. 몸은 좋아지셨지. 하지만 이미 끝난 사업 재기할 가능성 없잖아. 당신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어? 없을걸? 당신 혼자서 못하잖아. 당신을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 분명 후회한다고. 이에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답했어요. 맞아. 후회할 수도 있고 우리 집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근데 당신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 나 예전에 그 여자가 아니야. 결혼 생활 내내 집안의 생활비 되고 살림의 육아에 일까지 했던 게 나야. 당신이 거짓말과 불륜으로 없는 자존감을 채우는 그 시간 동안 난 혼자 싸웠고 여자 이전에 엄마가 됐어.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저 밟기만 했던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거든?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 취급하지 말아줘.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아이 생각도 해야지. 내가 원망해도 내가 후회하더라도 이혼은 해야겠어. 제가 당당하게 말하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적당히 하고 넘어와야지. 솔직히 까놓고 이제 너 이제 볼 것도 없잖아. 나 아니면 누가 널 받아주냐. 내가 의사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 근데 어쩌냐. 이제 집이 기우는 것도 없고 비슷비슷해진 수준 아니야. 아직도 지가 뭐 있는 집 자식이라도 되는 양 보는 거 솔직히 웃겨. 아님 올해 자존심이라도 지키겠다 이건가? 그냥 좀 내가 빌고 우리 어머니도 저 자세로 나오는데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야. 이제야 본색이 나오네.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지. 너 두고 봐라. 나중에 오이며 부이면서 받아달라고 할 땐 늦었어. 가난한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부모는 돈 잡아먹고 빚은 늘어만 가고 사람 미치는 거야. 내가 왜 거짓말을 했는데? 미쳐서 그런 거야. 나도 이런 개 같은 사람 벗어나고 싶어서. 그때 가서 미안하다고 받아달라고 하지 마. 후회할 거다 너. 그런 일 없어. 왜 없어?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지. 애도 딸려있지. 어디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집이 가난하면 네가 아무리 멀쩡해도 소용없어. 이혼하면 네 인생도 끝인 거야. 끝내지 뭐. 당신이랑 사느니 끝내는 게 훨씬 나아. 물론 앞서 말했듯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고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철부지가 아니었고 물색 없는 부잣집 딸도 아니었습니다. 돈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고
숨죽여 우는 법도 아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 모든 건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에서 배운 것들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힘겹지만 당당하고 차분하게 그 집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재산분할에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까지도 최대한으로 받았고요. 반면에 남편은 일하던 병원에 소문이 돌아서 결국 그만둬야 했어요. 저희 언니들이 구해줬던 전셋집에서도 쫓겨났고요. 의사 아들이라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관계도 완전히 엇나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가는 순간까지도 목에 핏대를 세우며 싸웠거든요. 물론 그 결과가 그렇게 시원하진 않았어요. 이야기했듯 저는 이혼 후에 꽤 힘들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그래도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결정이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잘한 짓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얼른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뒤에 제가 한 첫 번째 일은 그간 제가 벌었던 돈과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받은 돈을 아버지에게 드린 일이었어요. 당연히 그 돈으로는 제기의 제자에도 어림없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시작으로 언니들과 형부, 오빠와 새언니도 돈을 모아서 아버지에게 주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공부를 지원받았던 사촌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어요. 대출까지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쓰라고 주기도 했고 적금을 통째로 가지고 오기도 했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 공부를 못할 뻔했던 자신들을 위해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크게 감동해 눈물까지 보이셨네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병이 나도 다시 재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아버지는 이미 한 번 성공을 했던 전적이 있었어요. 때문에 두 번 일어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전에 거래를 해왔던 곳은 다시 돌아온 아버지를 반겼거든요. 사업을 다시 재개하면서는 언니들과 저까지 모두 회사 일을 도왔습니다. 심지어 저는 하던 일도 그만두고 회사 일에 뛰어들었어요.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생소한 일이긴 했지만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나절로 매달린 결과 불과 2년 반 만에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네요. 그런데 바로 최근에 남편이 그 소식을 아이를 통해서 듣게 되었나 봅니다.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볼 수 있게 허락은 해줬는데 한참을 오지 않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사한 집을 알려준 모양이었어요. 꽤 큰 평수의 브랜드 아파트라는 걸 들어 눈이 돌았는지 또 저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회사 사업을 당신이 물려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맞아? 아마도? 오빠나 큰언니가 물려받을 수도 있고. 뭐 어찌됐든 당신 공이 제일 큰 거 아니야. 맞지?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야? 사업도 안정되고 하니까 나랑 다시 합치는 건 어떤가 해서. 이제 나도 벌 받을 만큼 받았잖아. 이 정도면 반성도 많이 했고 어머니도 당신 보고 싶다고 난리야. 와, 당신 진짜 뻔뻔하다. 나라고 이러는 게 쉽겠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러자는 거지. 당신이란 사람 정말 돈밖에 모르는구나. 근데 솔직히 여자 돈 보고 접근하기에는 너무 못생기고 나이 되지 않았나? 제발 철 좀 들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그리고 언제까지 일 안 할 거야? 병원에서 잘리고 들어갈 곳 없는 것도 아는데 슬슬 움직이고 돈 벌어야지. 왜? 아직까지도 옛날 버릇 못 버렸어? 여자 끼고 돈 펑펑 쓰면서 의사 노릇했던 그때처럼 이제 와서 나랑 다시 재혼하고 놀고 먹고 싶어진 건가? 저는 이전에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을 조금 바꿔서 그대로 돌려주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돌아서서 나오는데 뒤에서 꽥꽥 소리를 지르는 남편이 한심하고 하찮게 느껴지더군요. 미안하다, 죄송하다면서 고개 숙이며 살아왔던 세월이 아까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런 인간을 사랑해서
이혼하는 내내 후회하고 두려워했던 것도 짜증이 치밀었고요.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강해졌고 지금의 제가 싫지는 않습니다. 비록 좋은 추억 하나 없는 최악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단단해진 마음과 정신이라도 얻었다고 생각하고 살려고요. 비록 제 나이는 어느덧 반백살이 넘어갔지만 100세 인생에 겨우 절반을 달려왔을 뿐이잖아요. 저 정말 잘 살 겁니다. 그게 가장 최고의 복수가 될 거라는 걸 지금의 저는 아니까요. 여러분도 저 응원해 주실 거죠? 응원해 주신 만큼 더 열심히 살게요. 고맙습니다. 음... 음...